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대한항공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 무항공항 그 항공 사고, 국가적인 대참사가 발생을 했고, 그 관련한 기사를 드리면서 이제 방송에 계속 하는데 댓글이 계속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그 박 변호사님, 박상수 변호사님이 항공법 전문가다. 이거 꼭 많이 좀 여쭤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계속 오래 계셨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가 2013년에 됐는데, 네. 2013년에 변호사 돼서 변호사 자격을 따자마자 거의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어요. 대한항공의 사내 변호사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공군에서 공보장교를 했어요. 네. 공군에서 2006년부터 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제가 복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3년 4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데, 그때 제 보직이 정훈 공보장교. 그러니까 이제 정훈은 이제 그 병사들한테 정신교육 시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훈실이 공보도 같이 해요. 기자님들 만나고 대응하는 이거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보장교를 했었는데, 제가 복무할 때 그 찾아보시면 알지만 2006년에서 9년까지의 네. 그 복무 기간에 그 유독 공군 전투기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독. 그래서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 공군 전투기 중에서 그 F5가 있어요. 그 제공호 F5랑 네. 그다음에 F16 요 두 개가 엔진이 하나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진 하나가 고장 나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민항기들은 엔진이 2개고 좀 더 이제 큰 광동체 비행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엔진이 4개예요. 뭐 747이나 A380 이런 것들은 엔진이 4개고. 네. 근데 이제 보통 비행기들은 엔진이 2개짜리인데 737은 진짜 2개짜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엔진이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건데, F5나 F16은 엔진이 하나짜리다 보니까 하나 딱 고장나면 그냥 바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가볍기 때문에 빠르긴 하겠네요. 그 전투기죠, 전투기. 근데 이제 전투기 그래서 전투기가 많이 그때 이렇게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그런 전투기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공군 전체에서 다 해봐야 공보장교가 한 100명 남짓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장교들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전부 사실상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도 그러한 사고 수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고, 공보장교로 네.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전투기나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공군에서의 그런 복무 경험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 입사할 때도 네. 그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다섯 명 뽑는데 300명인가 왔어요. 변호사 300명 정도 와서 60대 1이었는데, 그때도 근데 제가 최종 선발이 된 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군 장교를 했던 게 그게 이제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의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서 2013년에 들어가서 네. 이제 한진칼 지주사로 가기는 했지만, 이 한진그룹에서 19년까지 다녔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력 저기가 이제 저기니까 그 항공이니까 네. 그 항공 관련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고, 사실 항공법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이 거의 안 하는 사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치 않게 네. 다룰 것 같아요. 별로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항공사 사내변들이나 좀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항공과 관련된 큰 사고들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나 케이스들을 접하는 변호사들이 그거를 접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형 로펌들에도 네. 항공법 전문 변호사는 각 대형 로펌에도 1명 정도씩 있을까 말까요. 1명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도 어차피 항공사 사내변들이 대부분 사건들을 계속 만져보니까 네. 자기들이 사건을 맡아도 항공사 사내변들한테 막 물어보고 우리한테 물어보면서 사건 처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019년에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하고는 항공법 사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 일가 익숙했으니까 개인법률사무소에 누가 와서 그걸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항공법에 대해서 익힌 이 많은 지식들을 쓸 데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쓰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네. 이걸 이렇게 쓸 때가 있구나 하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 이게
이렇게 배워놓고 익혀놓는 게 언젠가는 쓸 때가 있구나 하는 게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안 그래도 둔덕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방송 때 제가 그 방송에서 네. 그 원래 그 정치 패널로 그러니까 참사 소식을 쭉 하고 일요일 날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참사 소식 쭉 하고 마지막 30분 동안 정치 패널로 나와서 방송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하다가 그게 이제 무한공항 사건과 관련된 조금의 그 연결된 게 좀 나오길래 네. 제가 잠깐 이건 좀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한 다음에 거기서 그날 아침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최초로 이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네. 이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표현도 제가 최초로 쓴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저도 제가 둔덕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해서 제가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네. 기자님들이 그걸 다 가져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둔덕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 방송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본에도 없는 거를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것도 제 앞에는 쭉 항공 전문가들이 와서 다 하실 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를 제가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진행자랑 기자들과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자료를 다 보내달라 그러고 그 방송을 본 이제 그 뭐 공중파 네. 또는 이제 주요 매체 기자들이 저한테 다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사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거를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는 네. 일요일 날 네. 이제 처음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 사내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사고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누구보다 좀 먼저 눈이 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사고가 심상치 않은 사고가 터진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투데이라는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테일이 꼬리 날개 부분이에요. 테일이 외벽에 충돌하면서 그 화재가 나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사가 처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자세하고 빠른 것 같다 하면서 페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페북 글을 썼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은 어땠냐면 동체 착륙을 했으니까 동체 착륙을 하다 보면 이게 동체 착륙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 아시아나 때도 그렇지만 동체 착륙이 이렇게 일렬로 가지런히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빙글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동체 착륙하다가 빙글 돌면서 테일 부분이 그 공항 외벽에 부딪혀서 충돌하면서 폭파가 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MBC에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동체 착륙을 너무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다운 지점이 활주로 중간쯤 되는 대로 터치다운을 해가지고는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네. 이게 동체 착륙할 때 뭐 회전이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딱 열 맞춰서 활주로에 딱 맞춰서 동체 착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가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쭉 이렇게 네, 쭉 동체 착륙을 한 겁니다. 네네. 쭉 이렇게 갔는데 그 동체 착륙을 하다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콘크리트 방벽이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다가 그대로 충돌하면서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오버런은 이게 그 비행기를 가끔 타시는 분들은 오버런이나 뭐 고라운드 한 번만 겪어도 오버런을 한 번 겪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뭐 그런 무서운 기억이겠지만 네. 항공사 직원들한테 오버런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네. 어쩌면 뭐 그렇게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빈번하다. 사고예요. 비교적 빈번하게. 왜 그러냐면 네. 그랬군요. 이제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 네. 이제 대한항공은 1년 내내 사고가 없으면 전 직원에게 한 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쓰는 안전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꼭 보면 10월이나 11월쯤 가면 네. 1년 내내 잘 버티다가 그쯤 가면 사고가 한번 터지는데 그게 대부분 오버런이에요. 활주로에서 네. 앞바퀴가 조금만 지나가도 오버런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도. 그러니까 딱 서야 되는 지점에서 네. 조금만 넘어도 네, 그게 오버런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버런 사고가 때문에 안전수당이 매번 날아가서 제가 입사 이후 2019년에 퇴사를 했는데 2013년부터 19년까지 다녔잖아요. 네. 네. 19년 퇴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안전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오버런은 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네.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이 일직선 거리의 지점에는 네. 어지간하면 단단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놓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국토부가 얘기하는 종단 안전 구역이라는 건데 이 안에는 이카오라고 있어요. 국제 그 민항기의 그 단체들인데 여기서 세계적인 항공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공항에 관련된 규정들을 여기서 다 만듭니다. 네. 여기서 만들고 그걸 국내법화하는 거예요. 국토부가 훈련고시 뭐 예규 이런 걸로 아니면 법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법화하는 건데 네. 이 이카오 규정에서도 보면은요 300m 지점까지는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프레절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프레절. 그 항공 택배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은 그 프레절이 뭔지 알잖아요. 그게 이제 깨지기 쉬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버런이 워낙 흔한 사고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에 부딪히면서 항공기가 밀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런이 될 때는 이게 비행기가 가속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레절한 것들이 버티다가 이렇게 막잖아요. 그럼 부서지면서 이게 깨지면서 제동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네.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고속주행 중인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서 엑셀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서 옆에 이렇게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제동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쓱 긁으면서 제동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이카오 규정상의 300m까지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프레절하게. 네. 왜냐하면 오버런 같은 사고가 나는 거를 막기 위한 거죠. 근데 이 로컬라이저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활주로에 내려올 때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표준이 되는 그 장치고 네. 그 안테나에서 이렇게 전파도 쏴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프레절하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설치를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무안공항의 그 콘크리트 장벽은 251m 지점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카오 규정에도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위배네요. 그러니까 지점에도 위배인 거고 그 네. 단단한 콘크리트라는 것도 그렇죠. 위배인 거예요. 300m 이내에 놓으려면 프레절하게 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51m 지점에 콘크리트를 놨으니까 네. 이카오 규정 위반인 겁니다. 근데 이카오 규정은 이게 국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국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권고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내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이제 강제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국내법적인 규정을 찾아봤어요. 네. 처음에 찾았을 때 이제 공항 운영 규정을 국토부 고시를 찾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활주로에 나머지는 다 이 안전구역들이 미터가 있는데 활주로 끝나는 데서부터 쭉 되는 종단 안전구역은 그 미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공항마다 다른가?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단안전구역 내인지 아닌지가 제가 월요일 날 그 방송에서 얘기할 때랑 그때 페북에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규정들을 다 찾아봤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안 들어서 이 부분은 국토부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토부에서 그날 저녁에 이제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종단 안전구역 바뀌기 때문에 규정대로 설치된 것이고 뭐 그런 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규정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 콘크리트를 철거를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보니까 여수공항은 무안공항보다 높대잖아요. 4m. 네. 포항공항은 그보다 좀 낮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싶어서 좀 더 열심히 찾아본 거죠. 네. 그랬더니 다른 고시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래요? 2022년 6월 30일에 나온 고시입니다.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이고 2022년 6월 21일 날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여기 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의 폭은 활주로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에는 네. 방위각 제공시설, 이 방위각 제공시설이 로컬라이저예요. 네. 방위각 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종단 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까지 무안공항이 199m까지가 종단 안전구역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보도자료에서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무안공항의 그 종단 안전구역 설정 199m는 이 로컬라이저 250m 지점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규정 위반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22년에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반되게 운영을 해왔고 거기다 위반되게 그런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놓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연락을 하면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국토부에 물었더니 국토부에서 더 이상 답을 안 하고 답이 없어요? 예, 종단 안전구역 범위 내 밖에 있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기존의 보도자료를 삭제했어요. 슬그머니. 그래요? 예. 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점은 저희가 그리고 끝까지 놓치면 안 되겠다.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 변호사님이 우리 유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이게 정말 그 부분도 뭐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는 과정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또 다른 것도 활동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원인 규명을 위해 이 원인 규명의 과정에서 제가 어쨌든 되게 중요한 규정을 하나 제가 찾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규정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을 하질 않고 자기들이 더 살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침에 그 다른 매체 기자 하나가 저한테 페북에 댓글을 달면서 이 규정의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포함되지 않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기자분한테 댓글로 이렇게 좀 대답을 했어요. 어젯밤에. 그랬는데 이제 이 기자분은 이제 이쪽에 이제 정치부가 아니라 원래 이 항공 관련된 걸 활동하시는 기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위각 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까지가 딱 그 방위각 제공시설인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 바로 앞까지라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래서 댓글로 그것도 반박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은 이 기자님이 더 이상 답을 안 다는데 이카오 규정에 보면은요. 업투예요. 300m가 업투 300m거든요. 업투 300m인데 이 업투 300m 할 때 업투는 이 영어 문법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300m까지 딱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봤을 때 이 국토부 고시는 2022년 6월 30일에 만든 고시는 그 이카오 규정을 반영한 고시로 보여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업투라는 지점을 생각을 하면 이까지는 이카오에 있는 업투를 번역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는 로컬라이저가 포함되는 지점으로 봐야 된다. 업투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아냐.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이 항공 관련된 규정이요. 이카오가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요. 이카오가 만들면 근데 국내 항공법 전문가가 제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고려대 로스쿨을 나왔고 대학은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서울법대 고려대 로스쿨 어디에도 항공법 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항공법 교수 자체가 주요 대학 법과대학에 없어요. 그래서 항공법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항공대로 가야 돼요. 그래요? 항공대에는 항공법 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랑 같은 대한항공 사내변이었던 제 서울법대 그 동기 여자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항공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그분은 항공법에서 박사를 취득하려고 항공대를 갔어요. 항공대 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항공법 박사는 서울대나 고려대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항공법 전문가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변호사님은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에서 배운 거니까. 실전으로 저는. 그러니까 실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떠냐면 이카오가 규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고시, 훈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만들어 놓은 고시 훈령 예규들이 이카오 거를 이것저것 번역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막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카오에는 있고 우리에는 없는 것, 이카오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서로 충돌나는 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해야 되는, 항공사업을 해야 되는 실무부서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막 규정들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무실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저 같은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법무실에. 그럼 우리도 펼쳐놓고 보면 이건 판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야. 그건 이제 정말 깝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요. 전화해가지고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항공사와 국토부의 관계는 항공사가 절대 의리해요. 왜냐하면 이걸 항공산업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누가 결정을 짓느냐? 우리가 되게 항공사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이런 데들이 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결정나고 이렇게 경쟁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표를 팔아서 좌석 티켓 팔아서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운수권 배분을 국토부가 다 합니다. 운수권 배분은 국토부에서 해요? 네, 국토부에서 다 하고요. 항공사마다 하고요. 그래서 을 중에 을이네요. 어느 지역에 갈지 말지를 항공사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가 다 결정짓고요. 그 다음에 공항의 슬롯 있잖아요. 슬롯. 이것을 우리가 공항 슬롯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슬롯 중에 어디 이렇게 딱 수속 밟고 나왔을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슬롯을 배정받을지 아니면은 모노레일 타고 또 걸어가서 한참 가는 데를 배정받을지 그 슬롯에 어디에 들어가서 할지도 국토부가 결정해요. 이야, 그래요? 이착륙 시간도 국토부가 결정해요. 모든 걸 국토부에 그 항공정책을 하는 과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항공사의 사내변은 국토부와의 관계에서 절대 의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안 해주면은요,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제대로 안 나와주면 그때는 이제 실무부서가 우리를 닥달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그 국토부 만든 국토부에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머리를 쥐어짜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왜냐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나중에 그 이로 인해서 뭐 사고가 터진다던가 이랬을 때 그 챌린지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돌다리도 몇 번을 두들기듯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의견서를 만들어서 실무부서에 줍니다. 그러면 실무부서는 또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주항공 측에서 국토부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기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겠네요. 구조적으로. 네. 네.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어찌 보면 제가 대한항공의 사내변으로 지금 계속 있었어도 네. 이 문제를 알더라도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밖에 나와서 대부분의 또 이런 변호사들이 항공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번에 우리 그 박상수 변호사님 뭐 국회 입성을 실패했지만 다음에 무조건 우리가 보내야 된다. 이제 국회 안에서 항공법에 대해서 한번 입법과 개정을 한번 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냐면 대한항공 사내변이 있을 때 이카오 규정이랑 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 그 조달청 규정이랑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미국의 항공법규 관련된 거. 제가 그거 번역본을 만들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걸 막 책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마다 또 저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번역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 후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지주사 옮겨갈 때 후임한테 그걸 줬는데 후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만드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갑갑해서 너무 갑갑해서 맨땅 헤딩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박상수를 국회로 지금 준비된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할 일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네. 진짜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도 보면은요 약간 좀 저기란 게 계속 뭐 어찌 보면 저는 사고의 원인은 이번 사건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보거든요. 버드 스트라이크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체 이상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조사가 나와봐야 되지만 네. 조종사 기장님도 동체 착륙을 완벽히 했지만 모든 판단이 완벽했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체 착륙이 너무나 완벽했기에 거기 있었던 그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어떤 댓글에서도 둔덕 없었으면 전원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글 쓰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 콘크리트 둔덕이 그리고 제 아들이 네. 제가 공군이랑 저기를 해서 그런지 제 아들이
장래희망이 파일럿이에요. 오. 저는 이 비행기의 항공사고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공보장교로 있다 보니까 공보장교로 있으면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기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어요. 공보장교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조종사들이 그 추락하거나 이렇게 사고가 날 때요. 네. 그 녹취들이 너무너무 상세하고 너무너무 숨소리까지 다 나오네요. 그 긴박한 상황을 그거를. 그냥 맞아요. 라디오 듣듯이 그 라디오 듣듯이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네. 한두 개도 아니고 꽤 많이 들었어요. 오. 근데 듣다가 운 적도 많고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거를 그래서 항공사고 조사하시던 분들 중에 그걸 듣다가 네. 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트라우마 너무 이게 생기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도 되게 즐겁게 타고 잘 타지만 성격이 생각보다 무뎌서 그렇게 잘 하지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아들놈이 파일럿을 한다라는 거가 너무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항공기를 너무 좋아하면 아빠처럼 항공사의 사내변이 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도 할 수도 있다. 내가 얘기하면서 꼭 조종해야 되는 게 아니다. 제가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비행기 조종은 취미로 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놈도 저랑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계속 파일럿 무조건 하겠다고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아빠를 닮았으면 말 안 들을 거다. 정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나중에 파일럿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어떤 항공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콘크리트 둔덕은 네. 제가 그 많은 사고들을 제가 또 이렇게 경험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고 네. 그런 사고들에 대한 기록도 많이 봤고 대한항공 가서도 제가 기록들을 다 그게 쌓여 있어서 다 봤거든요. 다 받고 그랬던 입장에서 저 콘크리트 둔덕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저건 없애야겠다라고 생각. 저거는 내가 우리나라 공항에서 저건 없애야. 왜냐하면 나중에 제 아들이 나중에 파일럿이 된다고 했을 때 공항을 파일럿은 선택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쵸. 네, 그러면 저런 콘크리트 둔덕이 앞으로도 남아 있으면 제 아들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저는 저거는 진짜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알리고 어쩔 수 있습니다. 없어요. 변호사님 네. 빨리 국회에 들어가셔서 항공법 빨리 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